알베르 까미 에세이-10 수수께끼 알베르 까미 지음 장소미 옮김 하늘 꼭대기에서 쏟아지는 태양의 빗줄기들이 우리 주위의 들판에 부서져 내리며 다시 세차게 튀어오른다. 이 눈부신 파열 앞에서 만물은 말이 없고 저 멀리 리베롱 산맥은 내가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는 거대한 침묵 덩어리일 뿐이다. 귀를 기울여 보면 저 멀리서 누군가 내게 달려오고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부른다. 몇 년 전과 마찬가지로 나의 기쁨이 커진다. 또다시 행복한 수수께끼 덕분에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 세계의 부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찬란한 햇빛인가? 아니면 햇빛이 없던 날의 추억인가? 그 숱한 햇빛의 기억과 함께 나는 어떻게 무의미에 기댈 수 있었을까? 내 주위에선 다들 놀란다. 때로는 나 또한 놀란다. 그저 햇빛이 날 거들어노라고 빛이 너무도 강렬한 나머지 우주와 그 형체를 캄캄하고도 눈부신 하나의 형상으로 뭉뚱그려 응고시켜노라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내게는 늘 진리의 빛이었던 그 하얗고도 검은 빛 앞에서 내가 너무도 잘 알기에 사람들이 단순한 논리를 개진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부조리란 것에 관해 설명해 보고 싶다.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다시 태양으로 이끌 것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더러 어떤 사람이 아닌지에 관해서는 말할 수 있다. 여전히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서는 그가 결론을 얻기를 바란다. 무수한 목소리들이 그에게 이미 찾아냈노라고 알리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 계속 찾으면서 사람들을 그냥 떠들게 내버려 두면 될까? 물론이다. 하지만 드문드문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나도 내가 무엇을 찾는 건지는 모른다. 그것에 조심스럽게 이름을 붙여 보았다가 취소하고 그러기를 반복하며 전진하는가 하면 후퇴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게 이름들을 혹은 이름을 이번에야말로 내놓으라고 다그친다. 그러면 나도 분연히 맞선다. 이름이 붙은 것은 이미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최소한 내가 말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한 친구의 말을 믿자면 사람의 성격은 늘 두 가지다. 본래의 성격과 아내가 갖다 붙이는 성격. 여기서 아내를 사회로 대체해보라. 한 작가가 어떤 감성의 전반적인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붙였던 수식어가 타인의 논평에 의해 따로 분리되어 작가가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제시되는 상황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말은 행동과 같다. 당신이 이 아이 아버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아들이군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하여 19세기 낭만주의 시인 제라르 드 네르발은 어느 흉포한 밤에 2번이나 목을 맸다. 우선은 불행했던 자신 때문에, 다음엔 어떤 이들을 살게 만드는 자신의 전설 때문에. 진정한 불행이나 어떤 행복에 대해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또한 여기서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설에 대해선 묘사해 볼 수 있고 적어도 잠시나마 그 전설을 극복했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작가는 대개의 경우 읽히기 위해 글을 쓴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에 대해선 감탄하되 믿지는 말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갈수록 작가들이 읽히지 않는다는 궁극의 영예를 얻기 위해 글을 쓴다. 실제로 발행부수가 높은 신문에 주의를 끌 만한 기사거리를 제공하는 순간부터 작가는 적잖은 대중에게 알려질 절호의 기회를 얻는다. 대중은 작가의 이름을 익히고 그에 대해 쓴 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할 뿐 결코 그의 작품을 읽지는 않을 것이다. 작가는 이제 자신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신문기자가 그에게 들씌운 이미지로 알려질 혹은 잊힐 것이다. 문단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권의 책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다. 석간 신문에서 언급되고 난 뒤 배고자는 용도가 될 한 작품만 써도 충분하다. 명성은 높든 미약하든 아마 부당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그런 불편도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차라리 인정하자. 의사들은 경우에 따라 어떤 질병들은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병들은 그것들이 없었더라면 더 심각한 불균형 상태로 나타났을 기능장애를 나름의 방식으로 상쇄한다. 따라서 축복받은 변비나 천우신조의 관절염이 있을 수 있다. 오늘날 모든 공적 활동을 경박함에 대양 속에 빠뜨리는 말과 성급한 판단의 홍수는 적어도 작가라는 직업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이 나라에서 프랑스 작가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겸손을 가르쳐준다. 우리가 아는 두선어 종의 신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보는 것은 너무도 혹독한 시련이고 그런 만큼 영혼의 몇 가지 득이 되기 마련이다. 그러니 매일 아무것도 아닌 위대함을 찬양함으로써 그 위대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헐값으로 가르쳐주는 이 사회에 고마워하자. 신문에서 떠들어대는 찬가는 폭발적일수록 더 빨리 사라진다. 그것은 교황 알렉산드르 6세가 세상의 모든 영광은 피어올랐다 사라지는 연기와 같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수시로 자기 앞에 피우게 했다는 삶 부스러기 불을 연상시킨다. 아이러니는 여기서 멈추자. 요점은 모름지기 예술가란 스스로도 과대평가되었다고 느끼는 자신의 이미지가 치과나 미용실의 대기실에 굴러다니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나는 요즘 한창 주가 높은 한 작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는 매일 밤 요정들이 몸에 머리카락만을 두르고 호색한들이 검은 손톱을 드러내는 소란스러운 술 파티를 주관한다고 소문나 있다. 사람들은 그가 도대체 도서관 진열대의 여러 칸을 장식하는 작품을 쓸 시간은 어떻게 내는 것인지 궁금하리라. 사실 그 작가는 다른 많은 동료 작가들처럼 매일 장시간 책상에 앉아 일하기 위해 밤에 자고 간을 보호하기 위해 미네랄 워터를 마신다. 그런데도 사하라 사막 같은 검약과 까다로운 결벽증으로 알려진 일반적인 프랑스인은 우리 작가들 중 한 명이 늘 해롱거려야 하고 씻지도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며 붕괴하는 것이다.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나만 해도 거만하다는 평판을 손쉽게 얻는 탁월한 방법을 개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나는 내 친구들을 실수하게 하는 그 평판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 나로서는 얼굴이 붉어지는데 그만큼 내게 부당한 평판이고 나도 그 사실을 잘 안다. 예컨대 그런 평판은 존경하지도 않는 신문사 편집장과 저녁을 드는 영광을 사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단순한 절제가 어떤 비뚤어진 영혼의 결함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내가 그 편집장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거절한 것은 실제로 그를 높이 평가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지루한 것이 하기야 파리 스타일 만찬보다 지루한 게 또 있을까? 세상에서 제일 두렵기 때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는 누구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 체념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격의 조준을 달리 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나 부조리만 그리는 화가일 수 없고 절망의 문학만 믿을 수는 없다고 되뇌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부조리 개념에 대한 에세이를 쓰거나 썼을 수 있다. 또한 가련한 누이에게 달려들지 않고서도 근친상간에 대해 쓸 수 있다. 나는 소포클레스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거나 어머니를 범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도 읽지 못했다. 모든 작가가 책에 반드시 자신에 대해서 쓰고 자신을 그린다는 생각은 낭만주의가 우리에게 물려준 유치한 유산 중 하나이다. 예술가는 무엇보다 타인들이나 자신이 속한 시대 혹은 익숙한 신하들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간혹 작가가 무대에 선다 해도 그가 자연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한 인간의 작품들은 대체로 그가 느끼는 향수나 유혹의 역사를 되짚는 것이지 실제 자신의 이야기인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자전적임을 내세우는 이야기일 때는 더더욱 그렇다. 어떤 작가도 감히 자신을 곧이곧대로 묘사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나는 최대한 객관적인 작가가 되고 싶다. 내게 객관적인 작가란 절대 자신을 글감으로 삼지 않고서 주제들을 정하는 작가다. 하지만 작가를 그의 작품의 주제와 혼동하는 이 시대의 집착은 작가에게 상대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부조리의 예언자가 된다. 나는 내가 사는 시대의 길거리에서 찾은 생각을 고찰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한 것일까? 내가 나의 모든 세대와 함께 그 생각을 키워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다만 나는 그 생각을 다루고 그것의 논리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두었을 뿐이다. 이후에 내가 썼던 모든 글들이 그 사실을 충분히 드러낸다. 하지만 활용하기 편한 것은 아무래도 뉘앙스의 차이보다는 공식이다. 사람들은 공식을 택했다. 결국 나는 예전처럼 부조리하다. 그러니 내가 관심을 갖고서 때로 글까지 쓰는 경험을 했던 부조리가 아무리 그 부조리의 추억과 감동이 이후에 이어지는 나의 사유에 수반된다 하더라도 오직 출발점으로서 간주될 뿐이라고 한 번 더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마찬가지로 모든 확률을 신중히 고려하더라도 데카르트의 방법론적 회의만으로는 데카르트가 회의적이 되는데 충분치 않다. 어떻게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 없다든가 무조건 절망해야 한다는 생각의 틀에만 갇혀서 살아가겠는가. 마찬가지로 굳이 깊이 파헤치지 않더라도 절대적인 유물론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쯤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성립되려면 세상에 이미 물질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허무주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순간 의미 있는 무언가를 표현하게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 모든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모든 가치 판단을 철폐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산다는 것, 가령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 판단이다. 죽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그 순간 사는 것을 택한 것이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삶의 가치를 인정한 셈이다. 절망의 문학이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절망은 침묵한다. 침묵조차 두 눈이 말을 하는 한 어떤 의미를 지닌다. 진정한 절망은 단말마, 무덤 혹은 심연이다. 절망이 말을 하고 추론하고 무엇보다 글을 쓴다면 그 즉시 형제가 손을 내밀고 나무가 정당화되고 사랑이 싹튼다. 절망의 문학은 용어 자체로 모순이다. 물론 어떤 낙관주의는 나와 관련이 없다. 나는 나의 모든 또래들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의 북소리를 들으며 자라났고 그 뒤로도 우리의 역사는 끊임없는 살인, 불의, 폭력으로 점철돼 왔다. 그러나 이 세계의 진정한 비관주의는 끝도 없는 그 잔혹함과 야비함을 능가하는 데 있다. 나는 그 모욕과 싸우기를 결코 멈춘 적이 없고 오직 잔인한 인간들만을 증오한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허무주의에서도 나는 오직 이 허무주의를 극복할 이유를 찾았다. 어떤 미덕이라든가 드물게 고귀한 영혼 때문은 절대 아니고 어떤 빛에 본능적으로 충실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빛 속에서 태어났고 수천 년 전부터 인간들은 그 빛 속에서 고통스러울 때조차 삶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아이스킬로스는 많은 경우 우리를 절망시키지만 눈부시고 따사롭다. 그의 세계의 중심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빈약한 무의미가 아니라 수수께끼, 다시 말해 눈부시다 못해서 판독하기 어려운 어떤 의미다. 마찬가지로 이 황량한 세기에 아직 살아있는 자격은 없으나 그리스의 끈질기게 충실한 후손들에게 우리 역사의 불에 된 상처는 견디기 어려울 것이나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만큼 그들은 끝끝내 견딜 것이다. 비록 어두울지라도 우리의 작품의 중심에서는 꺼지지 않는 태양이
환한 빛을 내뿜고 오늘 벌판과 언덕을 가로지르며 고함을 친다. 그런 다음에야 산 부스러기 불을 태울 수 있다. 우리가 남에게 어떻게 비치든 어떤 온당치 않은 자리를 차지하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우리가 누구이고 마땅히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만으로도 삶을 채우고 노력을 쏟기에 충분하다. 파리는 감탄스러운 동굴이고 파리 사람들은 그 동굴 벽에서 일렁이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을 유일한 현실로 인식한다. 이 도시가 소비하는 기이하고 덧없는 명성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는 빛이 우리 등 뒤에 있고 그 빛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맺은 인연들을 끊어내며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죽기 전에 완수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모든 단어들을 동원하여 그것에 이름을 붙이려 노력하는 것임을 배웠다. 예술가들은 저마다 자신의 진실을 찾고 있을 것이다. 위대한 예술가라면 작품마다 진실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언젠가는 모두가 찾아와 불타오를 숨어있는 태양의 중심에서 좀 더 가까이 맴돌 것이다. 보잘것없는 예술가라면 작품마다 진실에서 멀어지고 중심이 도처에 있으며 빛도 흐트러진다. 예술가의 집요한 탐구 속에서 유일하게 그를 도울 수 있는 이들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또한 자신을 사랑하고 창조하면서 자신의 열정 속에서 모든 열정의 척도를 찾아내고 그리하여 판단할 줄 알게 된다. 그렇다 이 모든 소란이라니 평화는 침묵 속에서 사랑하고 창조하는 것일 텐데 그러나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좀 더 지나면 태양이 잎들을 막아 봉인한다. 1950년